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우연히 어린 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아이, 20년 만에 재회였죠. 동창회에서 마주친 우리는 신기하게도 금방 옛날처럼 편해졌어요. 어색함 따윈 없었습니다. 지영아, 너 아직도 떡볶이 좋아해? 당연하지. 너는? 아직도 매운 거 못 먹어? 이젠 좀 먹어. 같이 먹으러 갈래?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로 이어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주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1년이 지날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결혼하면 안 될까? 서울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 친구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서울에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해서 저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말인데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3년 전에 신장암 수술 받으셨잖아. 지금은 괜찮으신데 혼자 계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당황스럽잖아.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엄마가 외동아들인 나밖에 없으시잖아.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정기검진도 계속 받아야 하고.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자주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곤 했었죠. 그런 그의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의 당사자가 되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적응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죠. 외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외할머니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큰 빚처럼 남아있습니다. 외할머니께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런 후회가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민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제게도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할머니께 하지 못한 것들을 민수 어머니께 해드리면서 제 마음의 빚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결정했어.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완치 판정 받으실 때까지만. 그리고 우리 셋이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약속할 수 있을까? 지영아, 정말 고마워. 진심이야. 약속할게. 꼭 잘할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방 3개짜리 멀끔한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내가 복이 많구나. 그 순간 저는 잘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마련한 신혼집은 방 3개에 거실이 넓은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한 방은 서재 겸 창고로 쓰기로 했고요. 이사 첫날 시어머니께서 짐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요리는 자신 있으니까 밥은 걱정 마. 아침 저녁으로 챙겨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밥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네가 일하는데 힘들잖아. 내가 할게. 그때는 그저 고마운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그 고마움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갈등은 아침 식사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7시 정각에 저희를 깨우셨죠. 지영아, 민수야 일어나. 밥 다 됐어. 아직 7시예요. 출근 시간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아침 안 먹으면 몸이 망가져.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깨워지니 수면 부족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8시에 일어나도 출근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침은 간단하게 먹을 테니까 7시에 안 깨우셔도 돼요. 뭔 소리야? 아침 안 먹으면 어떡해? 엄마가 해놓을 테니까 일어나기만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자고 싶어서요.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게으르면 어떡해?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하루가 든든하지.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적응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주말이었어요. 평일 내내 일한 저는 적어도 토요일 아침만큼은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역시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민수야, 밥 먹어야지. 오늘 주말인데 좀 더 자도 될까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생활 리듬이 깨져.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남편은 일어나서 식사를 했지만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오셨습니다. 지영아, 밥 씻겠다. 일어나. 지영아, 배고프지 않아? 밥 데워줄까? 지영아, 이러다 점심시간 되겠네. 그냥 일어나. 결국 저는 9시쯤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밥을 데워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주말에도 늦잠 한 번 못 자게 하나 싶었거든요. 부엌 사용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 가끔 저녁에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베이킹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을 당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간단하게 해 먹을게요. 왜? 내가 저녁 준비해놨는데.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있어. 감사한데 오늘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요. 그런 거 먹으면 배 안 차.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저는 파스타로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리하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부엌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면 삶을 때 소금 넣어야 해. 불이 너무 세다. 타겠어. 올리브유는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가 요리하는 건데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날 파스타는 제대로 맛도 못 본 채 얼른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어요. 생활 리듬이 달랐고 공간 사용에 대한 개념도 달랐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고 저는 쉴 틈이 없었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어머님이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엄마가 원래 그러셔.
좋은 뜻으로 챙겨주시는 거야. 알아. 근데 나도 내 리듬이 있잖아.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혼자 있고 싶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남편이 말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저희를 챙기셨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제가 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활 방식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주말에는 좀 더 자고 싶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혼자 있고 싶고요. 그럼 내가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좋겠어요. 평일 아침은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게 먹을게요. 대신 주말에는 저희가 알아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부엌도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제가 요리할 때는 지켜봐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시어머니 마음 상하셨나?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보네.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챙기는 거였는데 네가 불편했구나. 사실 나도 어색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밥 챙겨주는 것밖에 없었어.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편하셨던 거예요. 낯선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우리 서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룸메이트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각자 생활 패턴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요. 룸메이트? 네, 가족이지만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거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나 봐. 알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 아침에 저희를 깨우지 않으셨고, 제가 부엌을 쓸 때는 거실에 계셨어요. 저도 평일 아침에는 감사하게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진짜 가족처럼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제 방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한결 편해졌어. 어머니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 되실지를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던 동거는 어느새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변해갔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물 키우기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덕분에 베란다는 온통 화분으로 가득했어요. 지영아, 이리 와봐. 너 이거 봤어? 네? 뭔데요? 베란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키우시던 다육이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와, 꽃이 폈네요. 그치? 3년 만에 꽃 피웠어. 진짜 신기하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식물 키우는 거 재미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거짓말을 안 해. 정성을 주면 주는 만큼 자라주거든. 너도 하나 키워볼래? 저요? 저는 식물 잘 못 키우는데.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쉬운 거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이후로 저도 식물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화분 하나로 시작했는데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화분의 상태를 보시며 조언도 해주시고 비료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얘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 잎이 축 처져 있네. 이틀에 한 번만 줘. 아, 그렇구나. 잘 자라라고 매일 줬는데. 식물마다 다 달라. 관찰하면서 배워야 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화원에 가곤 했습니다. 새로운 화분을 구경하고 흙과 비료를 사고 예쁜 화분 받침을 고르는 게 우리의 소소한 낙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지영아, 다음 주에 주말 농장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너도 관심 있어? 주말 농장이요? 응, 경기도에 있는 작은 텃밭인데 주말에 가서 채소 키우고 그러는 거야. 너도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경기도까지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진짜 잘 됐다. 둘이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그렇게 우리는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땅을 파고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는 일이 생각보다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잡초예요? 아니면 우리가 심은 거예요? 그건 잡초야, 뽑아야 해. 아, 헷갈려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게, 나도 처음엔 헷갈렸어. 시어머니는 농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작물을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우리가 심은 상추와 쑥갓이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봐봐. 우리 상추 이렇게 컸어. 우와, 진짜네요. 신기해요. 이번 주말에 따서 쌈 싸 먹자. 직접 키운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로 집에서 쌈밥을 해먹는 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엄마, 지영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직접 키운 거라 그런가? 그럼 우리가 정성껏 키운 건데 다음에 나도 같이 가볼까요? 너는 바쁘잖아. 엄마랑 지영이가 할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편은 거의 함께하지 못했어요. 평일에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저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새 옷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쇼핑하는 내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 어때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이거? 근데 좀 화려하지 않아? 아니에요. 딱 좋아요. 입어보세요. 시어머니께서 탈의실에서 나오셨을 때 정말 예쁘셨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시어머니의 피부톤과 잘 어울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이거 사세요. 그래? 근데 값이 좀 나가네. 괜찮아요. 제가 선물할게요. 뭐? 안 돼. 네 돈인데. 어머님이 항상 저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블라우스를 사드렸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원피스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나도 너한테 선물하고 싶어.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어머니, 감사해요. 백화점을 나오면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엄마와 딸처럼 편안하게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자주 함께 외출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도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전 부치는 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셨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재료를 다듬고 맛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어느 저녁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지낼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랑 사는 게 너무 좋아. 저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그치? 우리 잘 지내고 있지?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동안 남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전처럼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도 없었고 저녁에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데이트할까? 아, 미안. 이번 주말에 팀 회식 있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단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정작 남편과의 시간은 없었어요. 신혼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너가 이해해줘. 나도 이래. 그래도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 알았어. 다음에 시간 내볼게.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았지만 정작 남편과의 관계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이 바쁜 시기니까 지나가겠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제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져 갔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부탁했었죠.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야.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한데 네가 모시고 갈 수 있어? 나도 오늘 미팅 있는데. 그래도 네가 일정 조정하기 더 쉽잖아. 나는 정말 빠질 수가 없어. 저는 할 수 없이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미안해. 네가 맨날 나 때문에 회사 일 조정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수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더라. 예전 같지 않네. 네,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사실 남편은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에서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보며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볼까? 우리가 좋아하던 감독 신작 나왔던데. 아, 글쎄.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고 일요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러 나갈래? 배달 시켜 먹으면 안 돼? 나가기 귀찮아. 그래, 알았어. 예전에는 매주 영화관에 갔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던 그때가 이제는 너무나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재발한 거예요. 암세포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전이도 된 것 같고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지영아. 엄마 괜찮아. 어머니, 울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암이 재발했어.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돼. 그래? 심하대? 전이도 됐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하셨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치료 열심히 받으셔야지. 남편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저는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토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밤새 간호하며 지냈어요. 그동안 남편은 딱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울면서 부탁했을 때요. 여보, 제발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줘.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셔.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또 말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갈게. 급한 일이 뭔데? 회사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은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간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병실에서 계속 문을 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민수 온대? 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바쁜데 오기 힘들 텐데. 결국 남편은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병원에서 유방암이래. 수술 받아야 한대. 뭐라고요, 엄마가?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혔어. 별일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암이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엄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고 혼자 계시기 힘든 상태였어요. 친정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사셨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정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될까?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뭐? 장모님을?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수술하셨는데 누가 케어해야 하는데 나는 회사 다니니까 낮에 계속 있어줄 수가 없고. 안 돼.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어머님 계실 때는 괜찮았잖아. 우리 엄마도 환자시고 회복만 하면 집으로 돌아가실 건데. 그건 우리 엄마니까 그렇지. 장모님은 다르잖아. 뭐가 달라? 똑같은 부모님인데. 지영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싫어. 우리 엄마도 사실 힘들었는데 장모님까지는 정말 무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내 말은 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었다고? 그럼 나는 3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릎 꿇고 부탁했잖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그때는 네가 동의했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정작 제 엄마는 안 된다니. 나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셨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는 내 엄마는 하루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지영아,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우리 엄마 병원 일도 신경 쓰이고 거기에 장모님까지 계시면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럼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회사 일하면서 어머님 병원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 안 했어. 그건 나는 잘 몰랐어. 몰랐다고? 관심이 없었던 거지. 너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니 병원에 제대로 같이 간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간호한 적 있냐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없잖아. 다 나 혼자 했어. 근데 이제 내 엄마는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지영아, 진정해. 우리 대화로.
무슨 대화? 넌 이미 결정한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래, 안 돼.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남편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정 그러고 싶으면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지금 이 사람이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뭐라고? 나 진심이야. 장모님 모시는 것도 부담인데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편한 며느리, 자기 엄마 모실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네 말대로. 나도 이제 이 결혼 생활에 지쳤어. 사랑도 없는 사람이랑 같이 살 필요 없잖아. 지영아, 잠깐만. 됐어. 내일 변호사 알아볼게.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진짜 가족이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왜? 잠은 안 자고. 어머니, 또 민수랑 싸웠구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민수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지영아. 다 나 때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그 녀석이 내가 나중에 혼내줄게.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맺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이혼을 결심한 뒤 제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가장 슬픈 순간을 마주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계속 퍼져갔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통장이야. 이걸 너 앞으로 증여하려고 해. 어머니, 이게 무슨... 안에 3억 원이 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원래는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요즘 그 녀석 보니까 실망스러워. 지영아, 이거 받아. 그리고 절대 민수한테 말하지 마.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어머니 재산이고 남편이 물려받아야죠. 민수는 아직 젊어. 벌 수 있어. 근데 너는 나한테 너무 많이 희생했잖니. 3년 동안 네 삶을 바쳐가면서 나를 돌봐줬잖아.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 흔한 일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혹시라도 민수랑 이혼하게 되면 이 돈이 네 몫이야.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부디 받아줘. 어머니, 약속해, 민수한테 말하지 않기. 그리고 네가 꼭 받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옆에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울었지만 저는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변호사 상담에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있나요? 집은 남편 명이고요. 저는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 아,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민수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 씨, 혹시 시어머니께서 증여하신 돈이 있나요? 어떻게 그걸? 민수 씨가 어머니 통장 정리하다가 발견했답니다. 3억 원이 지영 씨 앞으로 증여된 기록이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돈은 민수 씨의 상속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증여계약서 있어요. 명확하게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시어머니의 자필 서명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말했어요. 그 돈은 원래 제가 받아야 할 상속금입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증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공증까지 받으셔서 증여하셨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공증서,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까지.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영에게 3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돈은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랄게.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너야말로 진정한 내 자식이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고인의 명확한 의사와 적법한 증여 절차를 인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피고 지영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며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님을 판결합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알아, 근데 3억이면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3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갔잖아.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실 때 골프 쳤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끝났어. 3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너는 진정한 내 자식이었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에 제 돈을 합쳐서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영아, 네가 이혼까지 했는데 미안하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저 이혼해서 오히려 좋아요. 엄마는 수술 후에 천천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단지 내를 산책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밝아지셨어요. 단지 내에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서 친구도 사귀시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카페에서 수다도 떠셨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지영아,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글쎄요. 일단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엄마랑 잘 살고 그 정도죠 뭐. 재혼은 안 할 거야? 아직은 생각 없어요. 혼자도 괜찮아요. 엄마랑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알았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요즘 행복했습니다. 출근할 때 엄마가 배웅해 주시고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주말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어요. 지영아, 너 전 남편 사업 망했다며? 뭐라고? 투자했던 사업이 부도나서 빚만 잔뜩 졌대. 집도 팔았다던데.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엄마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영이에요. 우리 엄마 모시고 왔어요. 엄마도 함께 절을 하셨어요. 사돈,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라는 소중한 분을 만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돌보다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주말 농장에서 함께 웃던 일, 화원에서 화분을 고르던 일, 커플룩을 입고 쇼핑했던 일.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게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한 사랑을 나눈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후회 없이 감사하게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시어머니께서 제게 선물해 주신 이 새로운 시작을 저는 소중히 살아갈 겁니다. 저는 남편과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사회초년생의 고단함도 서로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도 모두 함께 겪었죠. 그렇게 쌓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앞에 예상치 못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처음 인사를 드릴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자상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러포즈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기에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죠.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훈아,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누구랑 있어? 처음 몇 번은 그냥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중에도, 식사를 하는 중에도, 심지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하셨고 결국 데이트 중간중간 어머니와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지영이랑 영화 보는 중이야. 아, 그래? 근데 너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속은 안 불편하고? 괜찮아, 엄마.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알았어. 그럼 영화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동아들이 결혼을 앞두니 불안하신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던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엄마가 같이 가고 싶대. 괜찮을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요.
일단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건 신부에게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드레스샵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은 드레스가 아닌 아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 저 드레스를 입어보며 의견을 물어도 시어머니는 대충 다 예쁘네. 하시며 자기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셨어요. 동훈아, 너는 어떤 게 좋아? 엄마는 네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 남자친구가 어떤 드레스를 가리키면 시어머니도 그게 좋다고 하시고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남자친구가 다른 드레스들을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우자 시어머니도 덩달아 따라가신 거예요. 저는 피팅룸에서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둘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속삭였어요. 너네 시어머니가 동훈 오빠 따라가셨어. 저기 보여. 계속 팔짱 끼고 계시네? 멀리서 보니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럼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시고 주말에 둘이서 놀러 가려고 하면 동훈이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이번 주는 좀 집에서 쉬게 해줘. 심지어 남자친구의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함께 먹자고 불쑥 나타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랑 먹기로 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근처 왔으니까 잠깐만 얼굴 보자. 5분만. 그 5분은 결국 1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남자친구는 회사에 늦게 복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식장 상담을 갔을 때였습니다. 상담사가 신랑 신부 입장 순서를 설명하는데 그때도 함께 따라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신랑이 먼저 들어오면 엄마는 언제 들어가요? 나도 아들이랑 같이 입장하면 안 돼요? 상담사도 저도 심지어 남자친구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랑은 혼자 들어오고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엄마,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네 결혼식에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돼? 엄마는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예식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어야 했어요. 원래 좀 그렇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가 선을 그어야 했던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그럭저럭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아들을 찾으시긴 했지만 주변 분들이 어머님, 신랑은 지금 준비 중이세요. 하며 적당히 막아주셔서 큰 사고는 없었죠. 피로연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발리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거의 꺼놓다시피 했고 우리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이게 진짜 신혼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지영아, 미안해.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리면 되잖아.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했고 이제 진짜 부부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남편의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80통 넘게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죠. 동훈아, 잘 도착했어? 왜 전화를 안 받니? 엄마 걱정돼 죽겠다. 지영이 그쪽 부모님 연락처 좀 알려줘. 너희 무사한지 확인해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안, 지영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할게. 전화를 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도착했어. 응, 잘 다녀왔어. 신혼여행 중이었잖아. 전화를 매일 받을 순 없지. 알았어. 미안해.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서 아까까지의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의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네, 김동훈인데요. 네? 배송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영아, 우리 집 앞에 뭔가 배송이 와 있대. 엄청 큰 물건이라서 빨리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배송? 우리가 주문한 거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대형 트럭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엄청난 양의 절임 배추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파트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으시면 이게 대체 뭔가요? 남편이 배송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배송기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절임 배추 100포기요. 주문자는 이오키 씨라고 되어 있네요.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포기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신혼부부한테 절임 배추를 100포기나 보내신 거예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때 남편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동훈아, 배추 잘 받았지? 신혼 축하 선물이야. 김장 담가서 우리 집이랑 지영이네 집에도 좀 나눠줘. 며느리가 시집 오면 김장은 해야지. 100포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보냈어.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밝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어. 그리고 100포기는 너무 많잖아. 많긴 뭐가 많아? 우리 때는 200포기도 했어. 지영이한테 전화 바꿔봐.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어요. 저 지영이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배추는 잘 받았지? 네, 그런데 어머님,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아직 짐도 못 풀었고. 뭐 그런 거 신경 써. 며느리 된 사람이 김장 하나 못 담가? 걱정 마. 내가 내일 가서 도와줄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담가야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뭘 해? 첫 김장인데 내가 가르쳐 줘야지. 내일 아침 일찍 갈게. 그때까지 배추는 그냥 놔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쌓여있는 배추 더미를 바라봤어요. 100포기의 배추,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과하긴 한데. 과한 정도가 아니잖아. 이게 정상이야?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 배추 100포기를 보내는 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경비 아저씨와 배송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배추 박스를 우리 집 앞 복도에 쌓아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왕복해야 했고 땀이 비오듯 흘렀죠. 신혼여행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고 시어머니였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계셨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장하러 왔지. 어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청소는 했어? 동훈이 속옷은 어디 있어? 내가 손빨래 해줄게. 요새 세탁기로 돌리면 다 상하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 동훈이 속옷은 원래 내가 빨아야 해.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막아섰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괜찮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움을 거절해. 내가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왔어요. 엄마,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김장도 우리가 천천히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동훈아,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결혼했다고 벌써 엄마를 이렇게 대하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또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결혼 생활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잠식당할 거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동훈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결혼한 부부예요. 저희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장도 빨래도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저희를 믿어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좋아, 알았어.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실하게 굴어. 나야 어머님이야?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어머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줘. 어머님은 언제까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개입하실 거야? 우리가 뭘 하든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돼?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배추 100포기가 와 있고 집에 들어와서 당신 속옷을 빨아주겠다고 하시는 게 정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며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좀 과하신 건 사실이야. 좀이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우시고, 그럼 나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결혼했잖아. 이제 우리가 우선이야. 내가 오빠의 1순위가 되어야 해.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영아.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들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추 100포기는 여전히 우리 집 앞 복도에 쌓여 있었고, 지나가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자니? 못 자고 있어.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지친 표정이 느껴졌어요. 지영아, 나 너한테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원래 이랬어. 어렸을 때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학교 앞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어. 내가 안 가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울면서 기다리셨지.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도 못 갔어. 엄마가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셔서.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기숙사 들어가는 거 엄마가 반대하셔서 집에서 왕복 3시간씩 통학했어.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아침까지 울었어.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사냐고 하시면서. 군대 있을 때도 매일 편지 오고 면회는 한 달에 2번씩 오셨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한 번 오실까 말까 한데 전역하고 나서는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어.
나 출근하는 거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며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엄마가 날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영아, 너 만나고 나서 알았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건 집착이야. 제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무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들 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은 절대 물러서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서재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종이와 펜이었어요. 지영아, 나 지금부터 서약서 쓸게. 서약서? 응. 엄마한테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서약서. 그리고 이걸 엄마한테 보여줄게.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서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지영아, 내가 진심이야.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저는 서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머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고마워. 근데 어머님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보낼게. 뭐? 내가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낼게. 그리고 편지도 한 장 쓸 거야. 남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더 화내실 텐데.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다음 날 저는 서약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동훈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훈 오빠는 제 남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시집 오셔서 시어머니를 모셨을 테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동봉한 서약서는 동훈 오빠가 스스로 작성한 것입니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저희 부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박지영 올림. 편지와 서약서 4본을 봉투에 넣어 시댁으로 발송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후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훈, 문 열어! 당장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울면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제가 보낸 편지와 찢어진 서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시어머니는 찢어진 서약서 조각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동훈아, 너 이거 진짜 네가 쓴 거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엄마를 이렇게 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공간?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못 봐? 어머님도 남의 집 아들과 살고 계시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님도 시할머니가 낳으신 아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할머니께 매일 전화 받으시나요? 시할머니가 어머님 집에 와서 시아버님 속옷 빨아주고 가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도 결혼하셔서 시댁에서 독립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요구인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동훈아, 엄마랑 집에 가자. 이 여자는 너한테 안 맞아.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찾아줄게. 엄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본 남편의 모습 중에 가장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지영이랑 결혼했어. 이혼 안 해. 그리고 앞으로도 지영이랑 살 거야. 동훈아, 엄마, 미안해. 근데 이건 내 인생이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 엄마 안 버려. 다만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시고 나도 내 인생 살게. 거리, 내 아들한테 무슨 거리가 필요해?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부모님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동훈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 먼저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뺨이 얼얼했고 남편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막아섰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켜, 동훈아. 이 여자가 너를 세뇌시킨 거야. 엄마, 정신 차려. 지영이가 뭘 잘못했어? 지영이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잖아. 당연하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당연해?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엄마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도 못 사귀었어. 회사에서도 엄마가 전화해서 창피당한 적 한두 번이 아니야. 지영이랑 연애할 때도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엄마 불안함을 나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나도 엄마 사랑해. 근데 이제는 내 가정이 우선이야. 그리고 엄마도 아빠랑 행복하게 사세요.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남편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아빠한테 전화할게. 아빠가 모시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뺨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구나.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에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남편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폭풍전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뭔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내가 오늘 아침에 식탁 위에 커피 마시고 컵 2개 놔뒀던 거 맞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싱크대에 있어.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간 건가? 피곤해서 깜빡한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화장대 위 화장품 위치가 바뀌어 있고 옷장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고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어? 아니, 왜 그래?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금요일 저녁 집에 들어오니 제가 아끼는 향수병이 화장대가 아닌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뚜껑이 열린 채로요. 저는 절대 향수를 침실에 두지 않습니다. 향에 예민하기 때문에 화장대에만 보관하거든요. 이거 봐. 뭐가? 이 향수 내가 절대 여기 둘 리 없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사람을 떠올렸죠. 설마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집에 CCTV 설치하자.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리고 일부러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월요일 저녁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37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을 보던 제 입에서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시고 싱크대 서랍을 뒤지셨어요. 그 다음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방 CCTV 화면으로 전환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장대 서랍을 차례대로 열어보셨어요. 화장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제 사진이 붙은 거울을 들여다보셨죠. 그러다가 옷장을 여셨습니다. 저게 뭐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시다가 그중 하나를 집어드셨어요. 제가 아끼는 원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원피스를 입기 시작하셨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고 제 향수를 뿌리시고 포즈까지 취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된 것처럼요. 이게 대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로 다가가서 천천히 누우셨습니다. 남편이 자는 쪽 베개를 껴안으시고 한참을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영상 타임스탬프를 보니 거의 20분간 그 자세로 계셨습니다. 엄마가 왜? 영상을 보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 화장대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립스틱으로 입술을 칠하시고 거울을 보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놓으시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눈치챌 수 있던 거였습니다. 오후 1시 15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어요. 지영아,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것도 문제지만 내 옷을 입고 내 침대에 누워. 미쳤어. 엄마가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할게. 기다려. 저는 남편을 막았습니다. 전화로는 안 돼.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해.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직접 보셔야 돼. 다음 날 우리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어머, 너희들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무슨 얘기?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대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 옷을 입어보고 며느리 침대에 누워보셨어요? 시아버지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나는 우리 동훈이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동훈이가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 여자가 우리 동훈이를 잘 챙기는지. 엄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확인이야? 이건 침입이고 사생활 침해야. 엄마 정신 차려. 동훈아, 엄마, 나 진짜 무섭다.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지? 네가 우리 동훈이를 빼앗아 가려고? 저는 뒤로 물러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 아빠 말이 맞아. 잘못한 건 엄마야.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비밀번호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어머님은 지금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봅시다. 병원? 나 안 아픈데 무슨 병원? 정신과 말이야.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그날 우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슬슬 끝이 보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댁을 나온 지 이틀 후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네, 아버지.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만나자고 하셔. 엄마는 집에 계신데 아버지 혼자 나오신다고. 1시간 후에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며칠 사이에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는 않지. 며느리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시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엄마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왜 엄마가 저렇게 됐는지. 내 잘못이 크다. 사실은 다 내 탓이야.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동훈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내가 바람을 폈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과묵하지만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후배였어. 한때 정신이 나갔었지. 6개월 정도. 결국 너희 엄마가 알게 됐고 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 다행히 엄마가 이혼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줬지.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어. 네 엄마가 달라진 게. 나한테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동훈이한테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했지. 그래서 처음엔 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아내가 동훈이한테 집착하는 게 내 죄값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너희 엄마랑 오래 얘기했어. 당신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처음엔 화내고 울었는데 너희가 보여준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니까 엄마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 예약했어. 정신건강의학과.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상담이야. 내가 같이 갈 거야. 잘하셨어요, 아버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집사람이 치료받는 동안 너희한테 연락 안 하도록 내가 막을게. 그러니 너희도 편하게 지내라. 너희 엄마 걱정은 내가 할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다 내가 제대로 못한 탓이지. 카페를 나서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영아, 미안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괜찮아. 이제라도 해결하려고 하잖아. 엄마도 피해자였네.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아. 그래도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엄마가 왜 저랬는지. 저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용서와는 별개였어요. 시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 상처를 우리에게 전가할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시아버지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도 받으시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요즘은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어. 서예 배우신대. 남편이 시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도 엄마랑 주말마다 등산 다니신대.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지셨다고.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살게 되신 거니까요. 명절에는 짧게 뵙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이었어요. 점심만 함께 먹고 저녁 전에 헤어지기로요. 시어머니도 동의하셨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라 보이셨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하시고 옷차림도 단정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어서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들어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만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거셨고 시아버지와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많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상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집착했다는 거를.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너한테 정말 심한 짓을 많이 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며느리였었는데 내가 정작 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못했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떠주려다가도 멈추시고 저에게 먼저 권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엄마, 치료 계속 받으실 거죠? 물론이지. 선생님이 최소 1년은 꾸준히 받아야 한대. 아버지도 같이 상담 받으시고. 잘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동훈아, 지영아,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네, 어머니. 차에 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엄마가 저렇게 달라지실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죠. 그 두려움이 아들을 올감했고 저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고 계시고 저희는 저희만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니까요. 저희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절인 배추 100포기, 무단 침입과 서약서, CCTV. 악몽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 왜 후회해? 우리 가족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고생도 했지. 근데 그만큼 우리 단단해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에는 이제 적절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